네, 4월 재보선 투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니 선거긴 하지만 성완종 파문 등 정치권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재보선 결과 못지않게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역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익대 정문기 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인사 실패, 불법 대선 자금 관련 반성이 없었고 국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그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감 메시지가 맞는 말이지만 그 야당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반감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 강력하게 또 받아치는 그 메시지가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의외로 차분하게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죠. 경제 실패하고 인사 실패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 때문에 3패다. 항상 야당이 말을 잘 이렇게 만드는데 네. 3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이 없었다는 그 어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공격을 하면서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오늘 선거일이기 때문에 네. 투표 동료를 좀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 3패는 그 정권 심판론에 좀 힘을 실는 이런 구호 같습니다.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오늘 선거일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일주일 전부터 이런 정권 심판론을 좀 걸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강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게 8명의 명단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 거의 대부분이 8명이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야당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국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8명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 그리고 측근이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봐줄 수 없다, 이런 네. 걸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특사 문제까지 거론했다면 조금 덜 할 텐데, 마치 이 문제의 본질이 특사 문제인 것처럼, 특별 사면 문제인 것처럼 비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후폭풍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그 와병 중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 오늘 투표에 사실은 순기능을 할지 또 역작용으로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재보선 규모는 좀 작지만 정치적으로는 미니 총선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양당 대표가 사활을 걸고 나섰는데요. 지금 여야 모두 2석을 확보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 재보선은 정말 그 미니 재보선으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 재보선입니다.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많이 국민들도 기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보선 열리게 된 이유가 이거 통진당 이석기 사태입니다. 그래서 세 곳이 이제 다시 선거를 하게 됐고 또 한 곳이 재보선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 재보선과 함께 양쪽이 그 양당 대표가 지금 대권 주자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그 명운을 건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재보선의 느낌하고는 달리 네. 정쟁이 아주 핫하게 붙어버린 그런 아주 이벤트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선거 결과 이후에도 상당히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정쟁의 그 과정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연속선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 가장 관심이 이제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높은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그 무소속이나 야당이 좀 유리한 국면이 될 거고, 투표율이 좀 낮으면 아무래도 조직이 강한 여당이 좀 유리한 국면이 될 건데요. 이번 승패에 따라서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선거로는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여당과 정부 내에서의 그 김무성 대표의 입지, 그리고 야권 내에서의 문재인 대표의 입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약에 네. 그 여당이 이기는 상황이 된다면, 물론 이제 여당이 2승 이상을 하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원래 그 강화,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지역구였기 때문에 거기 한 석하고 플러스 한 석을 더하게 되면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석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악조건 내에서도 지금 성완종 리스트라는 악조건 상황에서도 여당이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김무성 대표의 입지, 대표로서 입지와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위상 강화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2석 이상 이기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문재인 대표 또한 이번 재보선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호남 민심이었는데 이반하는 호남 민심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다시 다잡고 이렇게 나가면서 당 대표나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만에 하나 김무성 대표는 그 2석 이하를 얻더라도 실제로 당내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게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권으로서는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당내에 상당히 많이 그 대표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뿐더러 네. 이른바 광주 서구 을 같은 경우나 관악에서의 어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된 상황, 실패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 야권 재편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여야 모두 이번 재보궐선거는 뭐 텃밭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광주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어떤 운명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광주 하면은 지금 네. 뭐 새정치연합의 정말 그 모태가 되는 그런 그 지역인데, 근데 묘하게도 천정배 전 장관이 나오는 바람에 네. 굉장히 이제 야당으로서 일이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계속 그 천정배 장관의 지지율이 또 좋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매우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 전망을 한다면 천정배 전 장관의 지지율이 그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그 정체되는 느낌을 보여서 네네. 그 결국은 그 광주의 유권자들이 네. 그래도 그 새정치연합 뭐 문재인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또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막판에 이게 또 저 사표 네네. 방지 심리가 작용을 하면은 그 야당의 그 신승 같은 것도 예상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 신승을 점쳐 보는데 네. 만일에 광주에서 그 뺏겼다 이러면 우리 저 김 교수님 말씀대로 야권은 정말 크게 재편되는 그런 시발쯤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2곳에서만 승리를 해도 최근에 어떤 정치 흐름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좀 날개를 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이번 선거가 4곳인데요. 3곳은 통진당 해산에 따른 곳이고 한 곳이 지금 원래 새누리당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한 성 얻으면 무승부고 2석을 얻으면 그때부터 승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4곳의 판세를 대충 보더라도 여러 가지 여론 추이나 판세를 보면 새누리당이 2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인천 서구 강화나 그 성남 중원이나 여기는 약간의 우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에 그 1대1로 그 독대도 했고요. 그 불러서 여러 전국 현안을 논의도 예. 했고 또 총리, 그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또 행사한 측면 것도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 얘기도 곧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견도 좀 하고 총리 지명하는 데 있어서 뭐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뭐 호남 총리 이런 예, 얘기도 하고 해서 당청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상당히 당으로 좀 옮겨오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총선 공천권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우리 광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요. 광주는 지금 전국적인 이슈인 그 성완종 리스트 문제도 굉장히 큰 겁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는 호남 소외론입니다. 핵심이. 왜냐하면 지금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인사 편중이 심한 경우가 박근혜 정부거든요, 사실은. 의전서일 1위부터 10위 내에 대부분 영남이고 5대 권력기관장이 전원 영남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제1야당 대표, 집권당 대표 전부 영남 분들이고 호남이 중앙정치에서 사라졌다. 이런 그 소외감을 갖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호남 인사들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호남 소외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것이 그 호남 이번 선거에 표심에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막판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조직력이나 물량 공세 이런 걸로 인해서 적어도 뭐 여론조사 5 내지 7%는 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견해들도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천정배 후보의 어떤 그 지속적으로 1위를 달려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굳혀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그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유세 방식이에요. 정말 극명하게 달랐는데 두 분은 어느 것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 뭐 유세 방식이 뭐 그 뚜벅뚜벅 걷는다, 뭐 뚜벅이 유세라는 말도 있고, 뭐 좁고 깊게 파고든다, 뭐 이런 게 두 사람 다 똑같이 파고들었어요. 뭐 요란하게 갔죠. 뭐 무려 11차례를 방문을 했다, 그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1박 2일 그 광주 유세 지원을 뭐 몇 차례씩 했다. 이게 두 대표가 똑같은데 저는 이 두 대표의 이런 활동이 이번 그 선거전에서 너무 과잉돼서 정쟁의 어떤 그 과정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재보선이 그 지역 일꾼 뽑고 그 배지 그 메꾸는 그런 그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대표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나는 이제 그 많이 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저는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는 재보선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정치평론을 하면서 또 정치 기자를 하면서 느낀 건데 당 대표들이 4곳밖에 안 되는 이 재보선 지역을 잠바 입고 하루 종일 그 돌아다니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결국 자기 이해관계와 맞물린다는 건데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그러면서도 지역에서 그 시장 같은 데 인터뷰를 하면은 지역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그 성완종 게이트를 가지고 포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의 그 무대가 인터뷰 장소만 강화을이고 광주로 간 거죠. 네. 중앙 정치의 정쟁은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계속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저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이 과정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서 저는 숨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이 그 두 당이 좀 지혜를 짜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당 대표로서는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선거에서 처음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서 조망한 게 굉장히 좀 재밌는 측면이 많았어요.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주로 떡이나 뭐 이런 걸 좀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 김무성 대표는 주로 뭐 탕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먹방 대결도 있었고 뭐 또 음식 만드는 대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친근감을 더해주는 측면을 굉장히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유세의 특징이 이제 딱 대별되는 게 이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주로 이제 그 유세차 있지 않습니까? 유세차를 많이 이용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거였고 문재인 대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걸어서 이렇게 유세하는 이런 차이가 많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야당 대표는 지금 투표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표장에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1대1 대면을 많이 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여당 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여당의 기본적인 조직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에다 약간의 바람을 좀 얻는 이런 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효과가 과연 오늘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투표율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투표율을 가지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네.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 같은 것도 네. 7.6% 나왔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또 비가 오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우리 네. 아까 그 제작진들이 많이 그 저한테 물어보고 하던데 비가 오면은 뭐 항상 야당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많이 깨진 게 최근에는 그 우리 시니어들이 건강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뭐 악천후에 상관없이 뭐 활발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이전에 그런 그 관행적인 그 어떤 전략적 스타일은 다 무너졌다고 보고 저는 뭐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제가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어쨌든 투표율이 그 낮다면 야당이 걱정이 되겠죠. 역시 그 야당이라는 건 재보선에서 뭔가 움직임이 표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40% 전후가 될 건지.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두 당 대표의 그 유세 현장을 보면은 아무리 그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결사적입니다. 문재인 대표 네. 같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 그렇고. 그래서 그 결사적인 모습과 함께 이번에 그 마지막에 어제는 굉장히 거친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몸통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0대4로 질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정말 양당 대표의 그 말이 이렇게 거친 설정으로 나오는 게 국민들한테 도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 끝나고 해야 될 많은데 이게 또 긴장감이 형성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한 가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 취업 절벽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거 빨리 정치권에서 신경 써줘야 됩니다. 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재보선 전날 예상보다 좀 빨리 입장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 발표 시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4.29 재보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순방 이후에 결정하겠다 해서 이완구 국무총리 사의를 바로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여야 정치권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입장 표명을 해야만 또 실제로 4.29 재보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행사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시점상 뭐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유감 표명 수준이고 또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 성완종 리스트 8명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특사 논란까지 있는 상황인데 네. 핵심 포인트를 특사 논란 부분으로 짚었다 이거죠. 이것은 야권의 아픈 부분을 공격한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들이 8명이 다 받았다고 믿는다는 게 더 네. 대부분 아닙니까? 물론 야당도 받았다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이 사안을 정면 돌파하려고 한다면은 자기 측근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빠지고 네. 실제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 2번의 특사 문제를 강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건 어떤 선거를 앞두고 대결 구도로 가는 이런 걸로 돼서 국민 전체를 설득하는 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게 아니냐. 뭐 어제 뭐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선거를 앞두고 불가피한 시점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선거에 어느 정도 표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내용으로는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면 문제 방점을 찍었단 말이죠.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예, 저도 뭐 전반적인 기조에서 우리 김 교수님하고 같은 네. 견해입니다. 그 대통령의 어제 그 유감 성명은 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잘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유감은 한 줄이거든요. 한 줄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정치 개혁하겠다. 뭐 이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건 뭐 그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과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 한테 공격을 하는 이런 메시지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줄이 그 대통령도 여러 가지 뭐 입장이 지금 뭐 순방 갔다 와서 굉장히 몸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야당이 특사를 계속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또 반발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그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치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두세 줄 정도를 해서 네. 그 측근들이라든가 실장이 이름이 오른 데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이렇게 조금 더 그 할애가 많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우리 그 김성호 홍보수석이나 그 참 그 굉장한 분들인데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그 했는데 언론의 평가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언론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면 돌파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네. 우리 언론들이 그 정면 돌파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단순하게 정면 돌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걸었다라고 한편으로 정면 돌파를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그 후폭풍들을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100% 완성된 메시지였는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직은 이제 의혹에 또 불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과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또 무리가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다만 그 한 줄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예. 야당이 미흡한 거죠. 미흡하고 야당도 사실은 사과 정국을 이끌고 갔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야당도 내심 뭐 대통령이 정면으로 사과할 거라고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유감 정도라도 조금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네. 뭐 야당 표현대로 달랑 한 줄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는 전부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그리고 전현직 비서실장들이 다 거론이 되고 연루가 돼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수사해서 규명할 부분은 나중 문제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기 측근 핵심들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해야죠. 네네. 왜 이걸 사과를 안 씁니까? 당연히 뭐 수사를 해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과하고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라는 워딩이 있었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사 논란에 좀 더 이게 방점이 찍히고 좀 더 그 부분에 강조를 한 그런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완종 게이트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렇게 곤혹스럽게 몰리고 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노무현 정부 때 특사를 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이제 본 거죠. 그 우리가 특사라는 게 말이죠. 그 법을 넘어서는 그 통치자의 고도의 그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 위에 그 존재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성완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했는지 이걸 이제 밝혀보자는 게 여당의 생각이었는데 대통령도 이제 그 어제 그 메시지에서 확실하게 담아서 특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멍군 장군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성완종 게이트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그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이전의 그 과정을 또 추적하게 되고 멍군 장군이 돼버렸는데 저는 그 NLL 논란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NLL 논란도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더라. 그 녹취록이 있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야당 네. 쪽에서는 녹취록이 없어졌다더라 했는데 녹취록이 있는데 뭐 원본은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정황으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멍군 장군시로 해가지고 성완종 게이트는 특사 논란을 거치면서 나중에 온 나라가 피곤한 가운데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추북일 전 비서관이 또 형님란이 있었다 이런 네. 발언을 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현직 대통령의 어떤 정권 이양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에 그 정권 교체도 되고 또는 그 같은 당내에서 정권이 이양되기도 하고 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비단 노무현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에만 그런 관계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DJ하고 YS의 어떤 정권 교체기에도 그 김현철 사면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 그런 뭐 얘기가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끼리는 얘기가 됐는데 실제 사면 과정에서 법무부가 반대해서 또 사면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추북일 그 전 비서관이 얘기한 게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특별 사면을 둘러싸고 과연 MB 정부의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된 거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 측에 그 자발적인 그 소위 말하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됐느냐 네. 이런 건데 저는 양측이 다 요청이 그 있었을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의 스타일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양측이 다 로비나 접촉이 다 있었을 걸로 보이고 네. 네. 실제로는 그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23일 날 2007년 11월 23일 날 2심 재판이 나고 그리고 상고를 포기하잖아요. 상고 포기 형이 확정이 되면 그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실제로는 그 사면 명단에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무부에서 4번에 걸쳐서 반대를 하고 난 이후에 사면 명단에 빠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사면 명단에 추가되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측 인사들하고 어떤 뭔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부분은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MB 측 인사들하고 뭔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있는 거고 추북일 전 비서관이 지금 상황에서 옛날에 그 비서관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래서 뭐 앙심을 품고 얘기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굳이 그런 것까지 꺼내가면서 얘기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거짓말로. 저는 일정 부분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예, 제가 추북일 그 전 비서를 좀 압니다, 제가. 아, 예. 예,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중앙일보 인터뷰 아닙니까? 중앙일보 인터뷰를 할 때 그 MB 측, 그러니까 상득 그 대군 우리가 뭐 별칭으로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상득 그 의원 쪽에서 성완종 회장 그 특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
사면을 요청하지 없다는 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무슨 그 봉화마을하고 그 SD 쪽하고 그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뭐 BBK 거래까지 이런 그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요 추부길 그 본래 목사 종교인이거든요. 이분이 그 비서관을 했지만 MB 정권의 그렇게 핵심 실세가 아닙니다. 이런 그 큰 그 일을 할 그런 그 역할을 부여를 받지 못했고 본인이 그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물론 그 노건평 씨나 이상득 그 의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여러 그 자리를 뭐 만들었거나 이런 거나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BBK를 그 딜을 했다. 전현직 정권 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딜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네.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사면이라는 게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전 정권 또는 다음 정권과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그 머릿속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지. 이걸 딜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썼다는 거.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미루어서 아마 그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네네. 사면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지만 무슨 그 다음 정권하고 어떻게 뭐 그 거래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BBK를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거는 정말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은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MB 때 보면 비서관 잠깐 하고 그것도 뭐 알선 수재 혐의로 그 형을 살았는데 여러 가지 섭섭한 감정에서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그 과장되고 그렇게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